근데 이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국정원 권한이 되게 많고 수사권도 있고 그리고 무슨 기획조정 권한으로 그 다른 부처의 업무에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통제는 안 된다. 국회도 뭐 국정원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 권한 중에 조금 조정하거나 빨리 시급하게 폐지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수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거 말고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수사권 부분은 아마 이제 변호사님이 이후에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보위원회는 지금 너무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 국회 전체로 봤을 때도 너무 잘못돼 가고 있어서 고쳐야 할 게 정말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정보위원회 얘기 나오면 항상 겸임 상임이냐 전임 상임이냐 이제 이 논쟁이 있는데 그 자체는 제가 지난 토론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자체는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네, 두 개 할 수도 있어요. 예, 겸임이어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네네. 지금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걸 전임으로 줘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만약에 전임으로 바뀌어도. 그래서 전임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일하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운영되니까 네네. 내가 정보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의원들의 질문은 공개로 하고 답변도 공개로 할 수 있는 건 공개로 비공개가 필요한 것은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합참의 보고라든가 아니면 777 사령부라든가 아니면 기무사의 특수한 어떤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공개회의 국방위 회의에서 하다가 질문은 저희가 다 합니다. 뭐 창양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참수 부대 뭐 이제 이런 거는 실제 재원이나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 질문을 하면 그 답변자가 비공개 전화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카메라 분들과 보좌진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는 답변을 한 1분 합니다. 그리고는 의장이 다시 공개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회의에서도 몇 차례를 반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보위도 충분히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돌아보면 국방위원회나 뭐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어쩔 때는 뭐 너무 좀 막말성의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눈살 찌푸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저 의원이 저런 식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구나. 요걸 이제 보면서 국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는 그 질문이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뉴스 어디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보위원회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멍하니 다들 앉아 계시는 예. 뭐 이렇게 거의 정지 화면 말고 회의에서 그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이 우리 김광진 의원님하고 예를 들면 신경민 의원 이런 분이 야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런 분이 회의에서 어떤 질문을 막 던지고 있고 했는지 이런 걸 화면으로 본 적이 하나도 없네요. 예. 왜냐하면 그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드리기라도 좀 해달라 카메라 기자들이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개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그건 비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방망이를 두드려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영상으로 본 적은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없는. 예, 그렇죠. 그러네요. 예. 네, 실제로 이제 국회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행되는 예, 것들을.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주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이면 사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회의가 공개되는지 안 공개되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게 그나마 텔레비전에서 좀 중계도 되고 국민들에 알려져야 국회의원이 사실은 뭐 다른 일도 잘하시지만
시민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영상으로 알려지는 걸 기대하면서 사실은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뭐 알려지지도 않을 건데 뭐하려고 열심히 하느냐라는 마음이 안 들게끔.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사실은 정부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 2년 활동을 하셨는데 10%도 모르는 것 같다. 국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 건지 사실 국정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래도 되는 건가요? 기본 자료를 제출하긴 하죠. 근데 네. 그 자료가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 100%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사실 못하겠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네네네. 아, 물론 서류상은 공무원이니까 네네. 이론 하나 안 틀리게 다 가지고 오겠지만 네네. 그게 정말 맞는 건가? 그리고 그게 왜 신뢰가 안 되냐면 그 1조 원이라고 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정원 본 예산으로 한 4,500억, 그다음에 부처에 쪼개준 거 정보 예산 한 2,000억, 그다음에 기재부 예산 한 5,000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예산 4,500억은 서류상이라도 일단 계획서가 있죠. 국정원이 이렇게 쓰겠다. 근데 기재부 5,000억은 편성 항목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안전보장 활동 비용. 예, 예비비 예, 이렇게 예. 되어 있죠. 예. 예비비. 기재부에는 예비비는 세부 항목이 있습니까? 없죠. 예. 아, 그러면 그 예산만으로 봐도 50%가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산안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물론 기조실 안에서는 뭐 세부 항목이 있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처장별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단 예산안이 없는데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 나중에 결산할 때도 그 예비비의 국가안전활동 비용으로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위에 보고를 안 하는. 근데 자기들이 결산을 쳐가지고 오긴 오는데요. 예. 그 결산이 예. 예산이 없었는데 결산에 맞춰서 썼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다가 그러네요. 또 그 결산도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는 거죠. 기준 자체가 없는 기준 거야. 자체가 없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제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될 수 있는데 현재는 국정원 정보위원회가 의원만 열심히 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즘 뭐 보좌진 한 명 문제 때문에 여러 네. 의견들도 있으십니다만 실제로 국회에서 조금만 같이 협업을 해보시면 보좌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한 7, 80%가 돼요. 의원은 네. 정리되는 것을 어떻게 잘 대외적으로 양념할 보면 거냐라고 하는 측면인 거고 그걸 준비하고 뭐 실무자들끼리 논쟁하고 하는 일들의 거의 반 이상은 보좌진들이 해주죠, 조력을. 근데 정보위원회는 보좌진의 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예, 돼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돼요. 그래서 아. 다른 곳들은 보좌진이 되면 2급 기밀 취급인가를 다 내줘요. 꼭 국방위가 아니더라도 뭐 문화예술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런 데도 다 보좌진들이 2급 기밀 취급인가가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서에 모든- 2급 정도 이상의 예. 비밀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다 2급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냥 전제해 네. 버리고 네네. 평문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의원만이 보고를 받아야 하고 의원만이 전차 속기록을 읽을 수 있고 의원만이 예산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는 것도 의원만 배석자 없이 그렇게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걸 다 꿰고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자료를 찾아가면서 뭘 할 수 있지도 않고 가지고 온 보고서도 뭐 복사하거나 기록하거나 녹음하지 못하게 법상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맨날 이게 참 바보같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뭐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제 의원실에서 보고를 받다가도 예. 잠깐 물 한 잔 마시러 뭐 정수기 같은 데 가서 기억나는 것들을 또 기록해놨다가 또 예. 저기 아, 그러면 메모도- 기록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메모도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아니요 건가요? 기억한 건 할 수 있는 아. 거니까 아.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아서 쓰면 안 되는 안 되죠. 건데 아. 법적으로 아. 제가 기억한 것은 제 노트에 메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표피적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빨리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이게 뭐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실의 보좌진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좀 두렵다. 뭐 국가보안상, 제가 국정원이 정말 국가보안에 직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두렵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예. 국회 입법조사처나 아니면 상임위별로 이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위도 전문위원은 있는데 그 전문위원은 회의를 진행하는 서포팅만 할 뿐이지 의원의 일을 조력해주진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결산서 중에서 뭐 1차장의 업무 추진비를 좀 파악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맡긴다고 그 사람이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개별 의원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전문위원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CIA나 뭐 다른 곳들도 어떻게 하냐면 의원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문 보좌 인력을 국회가 아예 고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상임위도 바뀌지 않고 네. 계속 그 일을 도와주면서 나름대로 전문성도 생기고 의원들이 그때그때 이런 자료 좀 찾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조력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만 빨리 좀 이루어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맞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그 정치하시는 분 중에는 뭐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라도 잘하면 되지라고 싶지만 그 뭐 모래사장에서 뭐 바늘 찾기 하듯이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데 그걸 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다 맡겨가서 하자고 하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매우 손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라도 뭐 전문 보좌진 팀을 5명이 될지 뭐 몇 명일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국민의 예산, 국가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의원과 함께 팀을 짜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적법적인 활동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로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개혁 방향으로 보면 지금은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간사 브리핑이라고 하는 걸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 등이 그걸 다 이제 받아서 기사화하고 뭐 하는데 저는 이 간사 브리핑 제도가 아주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해보면 정보위 회의가 끝나면요 기자분들이 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간사 브리핑 외에 또 나온 거 뭐 있습니까? 뭐 계속 물어보죠. 네. 근데 그냥 뭐 영상 자료로 조금 보는 걸 제외하고 실제 내용이나 말로로 보면 간사 브리핑 한 것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다 브리핑 해줘요.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계속 이게 반복되는 시스템이니까 어차피 보고하면 공개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해도 괜찮을 만한 내용만 보고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위원들에게도 언론에 나오는 것 외에 나올 수 있는 것 외에 고급 정보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정보회의가 끝나면 사실 별게 아니어도 뭐 김정은 부인이 무슨 구두를 신었다더라 뭐 이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보회의 끝나자마자 하면 속보로 다 뜹니다. 자막에. 그렇죠. 네, 계속 쳐줘요. 왠지 모르게 그건 다 속보로 그 자막 뉴스를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 이슈의 전환을 딱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정보위 회의는 다른 상임위랑 좀 달라서 언제 회의가 전체 회의가 열리고 법안 심의는 어떻게 열리고 예산 소위는 한 달에 몇 번 열린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러고 국정원이 그냥 보고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아니면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정보위 회의가 주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국회가 그때 맞춰서 보고를 받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을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오늘 말하고 싶을 때 회의를 열어주세요. 네, 이슈를 바꾸고 싶을 때 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원들을 스피커로 그냥 이용할 뿐인 거죠. 우리가 국정원의 대변인처럼. 그러니까 보통은 국회가 정부위원 우리가 이제 장관이나 차관 이런 정부위원을 국회에 소환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임이면 예.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국회의원을 소집해서 오기는 자기들이 국회로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지만 정보위원을 소집을 오히려 국정원에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그걸로 이슈를 덮고 만들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여서 간사 브리핑 제도라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건 뭐 좀 소소할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크게 안 다가올 수 있는데 네 번째는 이 정보위원은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정보위원들이 해봐야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리고 12명인가요? 12명? 보통 상임위원회는 19명, 20명 넘는데 예. 네, 거기다가 12명이죠. 예, 정보위원은 정보위원 숫자를 아예 따로 정해놔서 그렇죠. 국회 조직이 변경될 때 바꿀 수도 없습니다. 법률 사항이어서 딱 정해진 숫자인데 또 특히나 요즘처럼 다당제가 막 이렇게 네네. 되면 원내대표들 4명이 막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분들이 아까 겸임 상임위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가 되면 운영위원회의 경임 상임위를 맡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이 겹칩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공개적으로 청와대가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를 가지 비공개인 국정원으로 오겠어요? 안 오는 거죠. 열 몇 명 중에 4명이 그것도 뭐 중요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중심으로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냥 꼭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제대로 한다면 각 당의 뭐 국방위원회 혹은 외교통일위원회 이런 데서 이 외치와 관련한 데서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저도 해보면 제가 이제 국방위는 저 혼자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게 기본 단어적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일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ICBM을 설명하든 뭐 뭘 하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그걸 일반적으로 잘 접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면 그냥 말하는 사람 얘기만 듣고 끝날 경우가 많잖아요. 재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5번째로 보면 예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로 나뉘는데 국정원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 기재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정원이 쓰는 거고 나머지 수십 개의 정부 부처에 31개인가요? 전체로 나눠주는 예산, 기획조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정보 예산. 근데 이 정보 예산이 요즘 또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각 부처가 잘 해결되지 못하는 예산들을 그냥 정보 예산이란 이름으로 태워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예산이 정보 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상임위의 문제점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정보 예산으로 오면 일괄 동의해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세부 조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 경찰청에서 물대포를 살수차를 산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활비로 이 정보 예산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행위 위원들은 우리 살수차가 전국에 뭐 100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20대를 더 사는 거지. 예,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무전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그때 경찰청에서 장갑을 산다 그랬던가 뭐 하여튼 이걸 어떻게 정보 예산으로 가지고 오냐라고 하는 논쟁에 붙을 정도 예산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 기획조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정원 예산이 아니니까 기획재정 예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임위가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필요하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아까 보좌진의 지원 문제는 저도 좀 놓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같은 나왔던 토론회에서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그게 이제 2013년도에 우리가 댓글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2014년 1월까지 국정원 발전위원회, 무슨 발전은 무슨 발전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국회 안에 국정원 발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시적으로 합의가 됐는지는 합의를 모르겠지만 했죠. 합의를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네. 합의된 중에 보좌진 지원을 보장하는 게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예를 들면 이념적으로 또는 뭐 진보 보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공수사권을 뺀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정당들 안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뭐 국정원이 극구 말려서 그럴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지원해줄 보좌진을 늘려주긴다고 하는데 그거를 근 3년 전에 합의해 놓고 왜 아직도 안 하냐 이 국회의원들께서는 그건 좀 대단히 답답한 사정 같아요. 그때가 한 7개인가 합의안이 있어요. 근데 일괄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반대한다고 막판에 그러니까 합의는 했는데 그때 뭐 예산인가 뭔가를 반대하면서 그냥 일괄로 그냥 그거 안 해 뭐 이렇게 돼버렸죠. 아마 그게 몇 개 국정원법에
라든지 국정원 직원법에 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불법을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한다 이런 게 조금 들어가는 정도로 그때 개혁되고 말았는데 그때 논의는 잘 되었지만 어떤 입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연결이 안 된 것 중에 예. 중요한 게 그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찾아보면 그 미국의 경우에도 기밀 취급 인가받은 보좌진들이 상원위원회에서 상원정보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기밀 취급 인가받은 보좌진들이 실제로 나중에 자료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회의에 같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독일의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 뭐 그렇게 이름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는 한 7명의 그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그 독일의 연방 헌법보호청, 헌법수호청이라고 불리는 그 정보기관 그거를 이제 감독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독특하게 갑자기 시민사회 쪽이나 아니면 지금 김 의원님처럼 이런 분이 주장하는 건 아니고 모범적인 국제 관행으로 다 되어 있다. 뭐 이런 점을 빨리 생각하면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 권한과 자기가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슈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이건 뭐 국정원을 뭐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국정원 보고 대공수사권을 못하게 한다든지 뭘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면 뭐 찬반 논쟁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일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더 일 잘하게 스포트하고 도와주는 거는 뭐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네. 국정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더 잘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그래 좀 제발 그래라 박수 칠 일이고 그럴 것 같아요. 국정원이 싫어하겠죠. 국정원만 싫어하는. 네, 국민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불신이 좀 있으니까. 불신이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뭘 더 뭐 조직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있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없는 거죠. 예, 정보 조직에 대해서 감시하고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원래 있어야 될 게 지금 기형적으로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도 예. 국정원은 무서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네. 국회도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렇게 해줘야지라고 네. 하는 인식이. 이제 뭐 그러니까요. 그야 옛날에 이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에나 좀 통용되었거나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국정원이니까 우리가 봐주지 뭐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원회니까 다른 일반 상임위원회에 있는 보좌진의 지원 없어도 됐지. 과거에 그랬으면 이제 뭐 21세기가 된 지도 뭐 17년이나 지난 지금에서도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대접을 많이 해주는 거는 좀 벗어날 때가 이미 늦었죠.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적폐로서 1년 내내 계속 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들을 계속 접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어제도 저 유유성 사건 관련해서 그 제보 편지도 그렇고 정말 이 국정원이 통제와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예산이든 하는 활동이든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점철된 게 아닌가 진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주로 국회 통제, 그러니까 국정원의 활동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거냐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좀 조정할 부분들은 없나요? 아까 전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게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도대체 뭐부터 조금 좀 축소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국정원 아예 폐자제 이런 얘기까지 과감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계시는데 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권한을 조금 축소시켜야 될지. 지금 현행 이제 국정원법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개혁 방향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국회에 대한 통제, 관리, 감독, 강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축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국정원 직무 자체를 축소하고 명확히 하는 거 법률상. 그다음에 국정원 내부에서의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아까 처장님께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든 뭐 이런 걸 통해서요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무 범위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정보 수집권하고 수사권. 수사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도 뭐 함부로 수사지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의 그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권 모든 정보 조직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데 자기가 다 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개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게 최근에 들어간 게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국정원이 문체부에 그 조정권이 있어요. 그건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에 따라서 법령상 규정 근거가 있는 행위를 가지고 국정원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국정원이 그런 조정권 행사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권한이 다 가지고 있는 비밀 정보기관은 없다. 전 세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외국은 이제 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비밀 정보 기관이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나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딱 느끼기에 비밀 정보 기관이니까 뭐 수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거의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유일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외국의 그 정보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거를 조금 그래도 누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듣는 변호사님이 하셔야 시청자들이 될것 좀 쉬울 것 같아요. 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가? 네. 다른 그 뭐 아까 CIA하고 FBI도 네. 마찬가지지만 CIA가 정보기관인데 CIA가 미국 국내에서의 수사권이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 FBI를 통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국정원이 지칭하는 국가안보 위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된 게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권 침해되고 지금 인권을 계속 이른바 안보라는 시각으로 양산해 온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제기됐고 그게 21세기 들어서도 뭐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그 자료 보니까 7, 80년대 중정 안기부 시절에 간첩 조작해가지고 최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재심으로 무죄해서 무죄 받은 분들이 다시 국가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국가에서 손해배상 해준 게 2, 3천억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많은 건을 양산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를 직접 국정원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대공수사국 국정원 안에 대공수사국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 수사관들이 위조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황모 씨 이른바 보이부 직파 간첩 사건이거든요. 보이부에서 직접 난파했다는 간첩 사건인데 그 간첩죄가 무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어요. 그게 국정원이 직접 수사한 건데 그래서 이런 조작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레드 컴플렉스에 기생하는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비밀 정보 기관인데 수사권이 있느냐 하면 원래는 우리가 항상 비밀 정보 기관 수사권이 없다는 게 가장 일반론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었나? 김진태 우리 또 이런 문제 하면 항상 나오는 김 의원이 한 달 반 전인가 대공수사권 이야기할 때였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혹시 김진태가 아니면 하태경일 수도 있는데요. 한 달 반 전에 얘기해서 아니다. 프랑스하고 몇 나라에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네네.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있어요. 제한적으로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 우리가 뭐 저기 아주 민주주의가 발달 안 돼 있는 나라 말고 일반적으로 민주화가 되어 있던 선진 유럽인가 그 나라에 보면 있긴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비밀 정보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걸 하면 그런 반론이 하나쯤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는 이런 식의 인권 침해나 또는 비밀 보호 때문에 완벽하게 그게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런 수사들이 거의 없는 거죠. 물론 뭐 미국도 관타나모나 이런 데서 보면 인권 침해 사건이 워낙 많은 나라니까 우리가 미국이라고 다 잘하는 나라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최소한 정보기관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회에서 감독을 하든 제3의 독립기관에서 감독을 하든 그거는 감독의 범위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게 다 이루어지는 비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닌데다가 원래 수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수사 과정은 상당히 밀행성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수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밀에 붙여져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사법 절차, 수사 절차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비밀로 가급적 물론 이제 정보위원회나 이런 감독 대상 기관에게는 투명하게 오픈이 돼야 되죠. 일반 모든 대중에게 다 오픈되지 않는 그런 조직에서 두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상호 모순적인 막 그런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번에 국정원에서도 그래 뭐 범죄 수사권 이런 부분 저는 사실 대공 수사권이라는 말 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그냥 범죄 수사권 이제 특정 분야의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 이번에 국정원에서도 자기들은 더 이상 이걸 자기가 가질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자체 개혁 방안에다가 그걸 뺀다고 한 거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잠깐 사실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게 결론은 그래서 간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네, 없다는 거야 이제 이거잖아요. 자유한국당도 계속 네, 질문을 네, 그게 하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이 아니면 간첩을 못 잡는 거냐? 국정원이 네. 수사권이 없어지면 네. 실제로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진선미 의원이 보도자료 국감 때 낸 거에서도 잘했죠. 보면 네. 실제 통계상 대다수의 간첩을 잡은 것은 경찰이 훨씬 더 많이 잡았지 국정원이 많이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지표로 나와 있는 거고. 그게 근데 또-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선미 의원님 자료를 우리 김광현 의원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숫자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더 심각한 범죄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 찬양 고문죄 그런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안보 침해라고 하는 찬양 고문죄 같은 것도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좀 칭찬했다. 이것도 숫자 다 포함해서도 국정원보다 일반 경찰이 더 많다.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심각한 안보 침해 범죄, 그다음에 간첩 또는 뭐 반국가 단체라든지 또 하나 범죄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정말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더 많이 잡았니, 경찰이 더 많이 잡았니 사보니까 국정원이 훨씬 적어요. 경찰이 사실 더 많이 잡았어요. 물론 뭐 경찰이 다 잡은 게 제가 경찰을 굳이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신화처럼 네네. 괜히 이게 뭐 신화처럼 그냥 믿고 있는 게 국정원이 더 간첩 더 많이 잡고 뭐 더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허상이다. 다른 기관이 훨씬 더 잘해왔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또는 국정원 자체적으로 그런 개혁 방안 내니까 간첩은 누가 잡냐 어쩌냐 뭐 홍준표 대표 뭐 정우택 의원 대표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길길이 뭐라 했는데 그분들은 국정원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신화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국정원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까지의 역할, 방첩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은 쭉 하되 수사로 전환될 때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이관하라, 이첩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생활 해보신 분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휴가 나와가지고 군인인데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근데 했는데 군인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헌병대로 헌병대로 이첩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경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그 군인은 그냥 무죄가 되느냐. 그러지 않는 거죠. 그걸 주로 담당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하는 헌병대가 이제 조사를 해서 군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끝까지 그냥 경찰이 내가 경찰이 잡았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겠어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 그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그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하면서 국정원과 뭐 경찰, 보안수사대 다 직접적으로 수사관들이나 뭐 그 환경이나 조사 과정 다 경험해 봤는데요. 그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국정원이 아니면 전문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는데 저의 구체적 경험으로는 전문성이 그렇게 뛰어난 거를 전혀 못 느끼지 못했다. 예. 저도 뭐 경찰을 뭐 이렇게 칭찬하거나 뭐 경찰이 좋은 조직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경찰이 한 사건들 중에는 지금처럼 문제되는 국정원이 조작해서 만든 사건처럼 한 게 없어요. 예, 확인된 게 없습니다. 확인된 사건들이. 근데 아까 통계 말씀하셨지만 통계상으로 그다음에 실질성으로 경찰이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처럼 이거 완전 드러내놓고 인권 침해하고 21세기에서도 버젓이하고 그걸 끝까지
자기 잘못한 게 없다. 끝까지 우리는 뭐 국익수와 안보를 위해서 한 몸 다 바치 일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경찰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은 꼭 걸려요. 모든 일을 하면 롯데호텔에서 그 노트북 네. 뭐 하다가 뭐 그런 인도네시아 것도 특사. 인도네시아 그런 것도 네, 네, 걸리고 네. 뭐 댓글도 사실 다 어찌 보면 걸린 거잖아요. 바보처럼. 네. 걸려서 다 하고 실력 없다는 것 중에 에피소드처럼 했는데 얼마 전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15개 사건을 조사하고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국정원 내에서 이제 적폐청산 TF라는 내부 감찰 쪽에서 사람들이 조사해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유성 우리 간첩조사 사건인데 그 발표 내용을 제가 100%다 믿어야 될까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제일 믿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해명이 그렇게 있어요. 왜 간첩 조작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냐 보면 유성 씨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거는 북한 땅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로 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게 북한 땅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예, 이 중국 그러니까 연변이나 이쪽이 다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걸 왜 북한 땅으로 알게 되었느냐, 착각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국정원 조사위원회 발표에 보면 사진에 보면 위치 정보, 예. 사진을 찍으면 그게 어느 카메라로 찍었고 그렇죠. 시간이 어떻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른바 이제 GPS 정보, 위치 정보가 있다는 거를 우리 국정원 수사관들은 몰랐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그걸 말하면 확인했으면 이게 북한 땅이 아닌 딴 데서 찍은 거라고 우리가 알았을 텐데 우리가 미처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그게 우리는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알고 냈어요. 이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이 이 수사 전문성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부실 수사에 대해서 좀 반성합니다. 그게 발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정원이 뭐 정말 첨단이고 수사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사진에서 뭐 그런 정보가 있는지 다 아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홍준표 대표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다. 근데 이걸 빨리 기억해야 에피소드로 돼요. 진짜 얼마나 잘 걸리냐면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한 부처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와서 보죠. 관계자들이. 근데 그때 이병기 원장인가 이병호 원장인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국회 출입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알잖아요. 네, 얼굴은 누군지 누군지 알죠. 어느 출입처인지는 몰라도 얼굴은 눈에 익는데 사진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어요. 그 임시 기자 출입증을 달고. 그래서 그때 박지원 대평가가 이 출입증을 뺏어가지고 어디 신문사냐, 왜 내 질의서를 계속 찍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국정원 직원인데 일일 기자처럼 출입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 질의서를 찍어가지고 이제 주려고 답변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조차도 그 당일날 걸려요. 이 사람들은. 정말 실력도 없는. 근데 진짜 너무 약간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비밀정보위원 굉장히 전문적이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꿈을 키우기도 하잖아요. 저런 비밀정보위원이 그렇죠. 되리라 이런 마음을 위해서 하면서.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너무 허술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그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현재 이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는 보안 정보라는 것만 수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그 탄핵 때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했을 때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 그거는 합당한 직무 범위에 의한 정보 수집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본인들이 다 싸그리 가져가고 이거는 국가 안보를 위한 거고 국내 보안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국내 보안 정보를 둔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이걸 복합적인 문제 같은데요. 네네. 우선은 국가 안보에 침해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아예 그런 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 근데 그럴 때 그 정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해외 뭐 북한도 해외냐 아니냐가 논란이 있을지만 어쨌든 뭐 대외라고 표현하죠. 대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우리 내국인이 어떤 안보 침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한 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일단 그 점에서 그런 거는 절대 있어서 안 된다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보면 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에도 보면 대법원장의 사찰, 등산 정보 이렇게 수집한 거, 그다음에 춘천지법원장은 또 뭐였죠? 이 사람은 좀 대법원장이 되고 싶어하는 대법관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아서 무리가 빚어진다. 이런 정보 보고가 강원 지역 법원 출입 담당관이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아직 발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국정원에서는 이런 정도의 정보 수집이 불법이다라는 표현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하나도 안 써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론 동향 수집과 공직자의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이다. 그래서 좀 부적절했을지는 몰라도 요 대법원장이 뭐 등산을 가는 거를 좋아했니 어쨌니 춘천지법원장 했던 사람이 대법관이 가고 싶어서 뭐 안달이 나 있니 어쩌니 이런 정보 수집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법 어디에도 없는데 사실은 국정원이 각종 신원조사 업무에 권한이 있어요. 신원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북한과의 연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인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인사와 관련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점검을 하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 같아서 아예 저는 그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에 사실은 지금도 법에 전혀 허용이 안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대통령이나 뭐 이런 데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정보 취득 이거를 국정원에서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이유가 없죠. 경찰이 하겠다고 지금은 또 경찰도 평소에 하는데 경찰이 하겠다고 또 너무 하고 있어서 저것도 골치 아프긴 한데 최소한 국정원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 이것도 이제 금지시켜야 될 정도죠. 사실 이제 저 부분은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쪽도 이유는 될 수 있는 것이긴 하죠. 근데 더 문제는 일반적인 지역 IO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공적 업무를 뒤에서 감시한다거나 뭐 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 동네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다니면서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마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민 아빠가 세월호 유민 아버지가 정읍에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장을 국정원 직원이 만나가지고 뭐 어떤 진료가 있었냐 뭐 했냐라고 하는 이야기. 유민 아버님은 대공과 관련이 있지도 않고 뭐 공직자도 아니고 뭐 어디에 그 서류를 낼 만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우리 그냥 일반인도 개인의 의료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잘 안 주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의료 정보란 이유로. 근데 그냥 국정원 직원이 병원장을 만나서 주로 뭔 일로 왔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 자기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국정원 직원이 와서 그걸 물어본다고 할 때 나는 국정원에게는 줄 의미가 없습니다. 영장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예, 물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서류를 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려고 갔었다. 대화하듯이. 라고 얘기를 그때도 얘기한 거잖아. 차만 한 잔 마시러 갔었다. 이렇게 답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 하시잖아요. 국내 파트를 없애야 된다. 그 개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일선이 이제 그걸 것 같아요. 지역 IO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없어지고 나면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와 관련한 어떤 이 부분. 근데 정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지역의 동네 병원에 돌아가는 소리든 뭐든 아무도 안 궁금하면 진짜 안물안굼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대법원장 등산 관련한 소식들 모은 것들을 국정원이 수집했느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집하고 나서 국정원은 그거를 청와대에 보고 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야 이런 거 왜 보고하냐라고 우리 이런 거 궁금도 안 해 하고 잘랐으면 아마 다음부터는 안 그런 일 했겠죠. 하지 않죠. 근데 아마 당시에 뭐 민정수석실 그게 그때 당시에도 우병우 수석이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정수석실에서는 아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요즘 이런 걸로 신경 쓰고 있어. 이런 거를 아는 것이 자기들 업무에 도움이 되고 그 업무를 국정원 직원들이 해주니까 계속 그래 받아주는 거죠. 그러겠죠. 야, 취미가 등산이면 이번 주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또 하고. 하면 매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집하는 것 때문에 안문안금 체제로 가야 사실은 예. 그런 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전 정부들은 계속 그거를 청와대는 데서 요청을 했고 사실은 그렇죠. 그걸 뭐 명시적으로 그게 요청했 힘이라고 생각한 네, 거죠. 명시적으로 그 정부가. 요청했던 묵시적으로 요청했던 계속 오는 정보를 받고 요청을 했던 거고 그걸 응했던 거고 예. 그리고 아까 또 말이 잠깐 띄었는데 유민 아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국정원 개혁 그 조사 보고서에 보면 정보 수집한 건 맞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사찰을 받았다는 느낌을 안 가졌다. 그래서 이건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딱 그 네. 결과 보고서에 나와요. 보도 자료에. 아까 본인들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동부의료원의 우리 네네. 의사한테 원장하고 거기를 이제 아이오가 가가지고 네. 물었어요. 물을 네네. 때 뭐 설마 급박하듯이 물었겠어요? 병원장한테 차 마시면서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는 다 수집을 해간 거죠. 그렇죠. 병원장 입장에서는 위압감이나 뭐 이런 느낌 안 가졌으니까 최근에 다시 조사하니까 사찰 같은 내가 기분은 안 당했다. 그냥 좋게 말해줬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가 허용해줘야 되는 정보 수집의 범위냐 전혀 아니라는 거고 어쨌든 뭐 최소한 우리 새 정부 들어서서 서훈 원장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국내 정보 수집을 하는 아이오 체제는 다 없앴다. 네, 폐지했다고 했죠. 하니까 네. 일단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느냐 라도 중요하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 행위가 국정원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라고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근데 서훈 원장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이제 다 공무원이잖아요. 국정원 그렇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국내 파트를 폐지한다라고 하면 인원의 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숫자로 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다 해고할 거냐.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도 사실 지금 그 논쟁이에요. 120명의 댓글 부대원들이 있었는데 공무원들 많이 네, 채용했죠. 공무원들 뭐 다 6급 뭐 5급으로 다 임용을 했는데 부서 개편한다고 이 사람들은 사이버 전공이라고 물론 그 업무를 별로 정상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업무로 뽑아온 사람들이니까 야전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놀릴 거냐 이제 이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로는 국내 파트를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상대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바로 자를 수도 예, 있고 이걸 하니까.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저도 정권 교체돼서 첫 이제 서훈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지휘서신 1호로 내려보는 게 방금 아까 말씀 7989기 국내 정보 수집 및 정보 분석국 담당했던 걸 다 폐지시킨 건데 전격적으로 그게 중앙정보부 이후 지금까지 한 5, 6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던 조직을 한 방에 그냥 다 폐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뭐 재교육 시키고 다른 부서에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켜질지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 개혁이 전체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흐름을 보면 맨 처음에는 수사와 정보의 분리 지금 우리나라가 딱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정보와 수사의 분리.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이 내놓은 개혁안이 입법이 되면 이제 딱 그 정도 수준이 간 거고 더 나아가면 해외와 국내의 분리. 그러니까 CIA가 계속 오래전부터 비판이 받았던 게 국내 정보 수집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정보가 결국 국내 정치 개입으로 이어지거든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국내는 전혀 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내와 국외의 분리 이런 것까지 궁극적으로 정보기관이 개혁해 나가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저 가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이번에 11월 29일 날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수사권 분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내용에서 보강돼야 되거나 아니면 이거 충분하지는 않으시겠죠. 다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조금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저는 이거라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도 녹록지 않은 거라서 야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세게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물론 이제 지금 국가정보원에서는 밝힌 안은 아직 정부 법안으로 제출은 정식으로 된 거는 네네, 아니잖아요, 안 돼, 그죠? 그래서 안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래도 업무 범위를 줄이고 그다음에 수사권은 자기들이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줄이기도 하고 그런 점 좀 좋은 점인데 하지만 그거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좀 약간은 맹탕이다. 그런 정부 발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업무 범위를 좀 줄인 것들 그거 하나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거는 요즘 이제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워낙 많이 지적하니까 국정원에서도 그거를 또 모른 척 할 수 없다 보니까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놈의 집행통제심의위원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조직은 어떻게 짜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회라든지 이쪽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의 규정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글에서 썼지만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셀프 감찰을 하는 조직이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우리가 모든 정부기관은 국회 차원에서의 감독이 한편 있고 또 하나는 행정부 그 자체 차원에서의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다른 기관과 다르게 국정원은 행정부 조직 안에서도 셀프 감찰, 셀프 회계 감사 요걸 다 하는 거거든요.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네. 예.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자료 안 주면은 땡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손을 좀 보아주고 낸 것 중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부 통제심의위원회만 두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이분들은 셀프 감찰, 셀프 회계 감사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법안은 매우 한계가 있는 거죠.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여당 국회의원 정보위원회 김병기 의원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진작에 법안을 내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진선미 의원 같은 사람 빨리 정보위로 좀 여줘야 돼요. 맞아요. 그게 왜 안행이 있어서 경찰 잡느라고 바쁘신가? 본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그렇죠. 20대 국회 작년에 6월 달에 개원할 때 갔으면 싶은 몇몇 의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좀 못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죠. 진선미 의원이 내셨던 안,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아직 내진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에 보면 국정원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안에 빠져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까 국회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도 있고 또 셀프 감찰이 안 되게끔 하는 독립적인 감찰관들을 임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좀 포함되면서 수사 범위도 수사권도 빼는 이렇게 되면 아주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저도 평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개정안을 낸 게 국정원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른 정부나 여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국정원 스스로가 자기네가 수사권 삭제하는 개정안을 직접 낸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직무 범위에는 저는 수사권을 폐지하고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정보 이게 수집 활동이 해당되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는 실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가야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보 수집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지적하는 관리, 감독, 통제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내부 감찰의 문제하고 정보위원회 기능 강화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정원이 스스로 내놓은 개정안에는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충된 안이 지금 국회 지형상 뭐 쉽지는 않겠지만 보충된 안이 민주당 여당 안으로 좀 발의돼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 분은 이제 법을 또 다루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더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정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법 조항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실제로 그것에 자꾸 하나 뭐 물론 법이 바꾸면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다수는 뭐냐면 국정원은 법 위에 항상 있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조항을 이렇게 아무리 바꿔도 그렇게 안 지키려고 맘먹으면 안 지키는 거고 아 이것을 지켜야겠다 혹은 이거보다 좀 더 내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으로 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대통령은 그지가 있으시고 하니까 이번 정부 안에서는 잘 돌아가긴 하겠죠. 근데 이번에 개혁특위가 얘기한 것처럼 그 실제 잘못에 대한 단죄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잘못 저질러도 괜찮네. 아, 이 정부에서도 처음에 발표한 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야? 라고 느낄 것 같은 범죄자들에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것 같은 이런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지 이 법 조항의 작구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도 사실 마찬가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법의 법률 자체도 사실은 악법이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더 염려했던 것은 이 작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이만큼의 확장성을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운영 주체에 대한 불신과 고민이 컸던 건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반대했던 필리버스터 하고 막 했던 테러 방지법 왜 안 바꾸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 법 조항의 법적 취지 안에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못하게 운영될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법 개정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조정이 될 때 그냥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운영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실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해도 괜찮나라고 하는 마음을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재밌고 즐거우니까 그걸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그 욕구가 발현될 때마다 정확하게 징벌하고 이 문제를 삼아주는 건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좀 그 모습이 약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 부분이 좀 드러난 게 정치 개입 목적 그 형사처벌 규정을 두었는데, 예, 새로 신설했는데 아주 그 특이하게도 법정형 자체에 맞아요. 예, 징역형을 전혀 두지 않았어요. 네네. 뭐 징역 몇 년 이하 또는 벌금 몇만 원 이하 이렇게 보통 규정되는 게 많은데 징역형 자체를 아예 두지 않고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로 예, 그렇게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 문제 가지고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의 직을 날려버릴 정도로 형사처벌 받지 않게끔 해놓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 거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는데 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안기부 국정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실제 왜냐하면 권력 의지 자체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와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럼 안기부의 적폐에 대해서 안 따졌냐? 그때도 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하고 앞으로 국정원은 더 인권 침해나 뭐 간첩 조작 없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 그래서 고영구 원장이 뭐 비전 2005인가 2003인가 막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싹 바뀌니까 이게 예전보다 더 엄청난 불법 행위들을 자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상 그게 다시 그러니까 권력이 다시 바뀌더라도 법률상 그런 악한 나쁜 방향의 권력 의지가 작동되더라도 법률상 최소한의 차단 장치, 안전 장치는 이 시기에 마련해 두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우리가 피해를 보지 물론.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시기에 입법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네. 뭐 지금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권한하고 이제 권한은 너무 많고 통제는 좀 안 되는 기관인데 권한에 있어서는 정보 기관으로 좀 정확히 하고 수사권은 좀 떼자. 수사권 떼도 간첩은 잡을 수 있다. 경찰이 잘 잡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국내 보안 정보는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는 국내 정보는 수집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찰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되고 또한 정권도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해 주신 것 같고 국회 통제와 관련돼서는 정보위원회가 공개돼야 되고 보좌진의 조력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국정원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계속 시기 개혁할 만한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매번 놓쳤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굉장히 곪아왔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꼭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어떤 것이고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꼭 하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마치고 다른 업무를 봐야 되지만 마무리 말씀은 오늘 좋은 이야기 또 실제로 또 국회에서 경험을 해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도움되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생생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지금 참여연대하고 민변 우리 또 같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오마이뉴스에 벌써 한 2달째 연재 시리즈물을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라고 해서요. 참팟을 들으시는 분들이 더 알고 싶으시면 오마이뉴스의 연재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 국정원 개혁 시리즈물이 있는데요. 한 편 한 편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네. 지난 여름에 오늘이 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국회에서 의결된 날이긴 한데 결국은 그 촛불을 통해서 정권을 잡을 때 그리고 촛불 혁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꿔내려면 내가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국정원 개혁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들 나 그런 건 관심 없어. 그런 건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결국은 그렇게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이 나의 권리도 지키고 나의 인권도 지키고 또 나의 세금도 지켜내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 그리고 관심이 지속되는 것 이게 국정원 개혁의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정보기관을 어떻게 국가의 이익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들과 시민들이 계속 잘 견제하고 감시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원에 의한 적폐 이런 리스트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국정원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정원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겠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참팟 21회, 30회, 33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것들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이게 뭔지 아세요? 원훈. 네. 국정원의 네. 원훈. 국정원의 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 원훈처럼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오늘 참팟 국정원 개혁 특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